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자 닥터킴입니다. 오늘은 자산의 토큰화 우리 앞에 와 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산을 어떻게 토큰화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주변에서 많이 물어요. 또는 디지털 자산이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또는 자산의 토큰화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 앞에 와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예로 자산을 토큰화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 있다고 치시죠. 공장이나 또는 빌딩들 또는 뭐 예를 들면 기업 소속의 자동차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집, 뭐 금, 은화, 뭐 다 포함됩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이러한 것들은 거의 소유권이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등기소에 다 있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특정 공장,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토큰화해서 이걸 좀 매각하고 싶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등기부 등본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커스터디하는 이제 수탁 또는 신탁하는 회사를 통해서 웹 플랫폼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웹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 증권을 발행하는 플랫폼이거든요. 또는 이제 자산을 토큰화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이런 웹 플랫폼을 통해서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지게 되죠. 이 토큰이 이제 발행이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증권형 토큰,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과정을 우리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또는 뭐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왼쪽에 보시면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 10억짜리 집은 개인 한 명이 지금 소유하고 있죠. 이 개인이 한 명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토큰화를 하면 바로 시큐리티 토큰이 됩니다. 시큐리티 토큰 전문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면 여기에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어치 샀고 B라는 사람은 1000만 원어치 샀고 뭐 5천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이들 나름대로의 지분이 있겠죠. 따라서 이 건물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 여러 명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이다 또는 증권형 토큰 발행이다 또는 자산의 토큰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명이 보유하고 있던 이 부동산 즉 비유동자산이에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번 판매하기도 힘들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토큰화이즈 해서 거래소에 올려서 팔면 투자자들이 이것에 대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올려진 토큰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토큰을 구매하게 되면 이 집에 대한 이 빌딩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내가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LA 토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뭐 부동산 소유주가 있다고 치시죠. 여기 어떤 특정 부동산 소유주가 내가 이것을 현금화하고 싶다. 나는 팔거나 또는 이 큰 건물이 뭐 대형 건물이 있다면 이게 미래 잠재적인 임대 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있거나 할 때 이 사람이 이걸 당장 나는 유동성을 좀 좋게 해서 현금으로 나는 얘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LA 토큰과 같은 이 커스터디 사업을 하는 즉 자산을 신탁 또는 수탁하거나 매매하거나 하는 그러한 회사이면서 이 회사는 바로 자산을 갖다가 토큰화 할 수 있는 그런 발행 플랫폼까지 보유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에 이것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팔거나 또는 신탁을 하거나.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이 받은 자산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토큰화를 해서 자기네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겠죠. 그럼 상장을 시키게 되면은 자산을 토큰화한 뒤에 이 회사가 상장된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이 투자자들은 이것에 대한 가치나 효용성, 미래의 잠재적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자들이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구매를 하는 것이 주식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올려져 있는 것은 바로 디지털 자산이죠. 디지털 자산을 토큰화된 자산을 구매를 하는데 바로 토큰을 구매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큰을 구매하면 이 사람 구매함과 동시에 여기로부터 소유권이 이쪽으로 와서 일이 넘어가게 됩니다. 소유권이 바로 지분적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고 투자자들한테 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투자자들은 이걸 가지고 또 2차 시장이라고 하는 다른 증권형 토큰 전문 거래소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팔 수도 있어요. 즉 자산을 판매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판매했던 자신의 자산을 여기에 맡겼거나 팔았던 이 사람도 그 토큰을 통해서 다시 재구매할 수도 있죠. 또는 이제 이 회사가 바로 이 자산을 경매 시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곳에 매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산이 토큰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가 자산의 토큰화를 위해서는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암호화폐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불려왔잖아요. 이 암호화폐는 크게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페이먼트 토큰이라는 페이먼트 기능을 하는 거, 유틸리티 기능을 하는 거, 증권형 기능을 하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어떤 골프 회원권을 가졌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발행한 회원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그 회원권을 구매를 하고 내가 요구하는 날짜에 가서 부킹도 쉽고 또 회원들 간이 모임하는 날짜에 가서 회원들과 같이 즐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좀 저렴하게 골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런 서비스의 권리를 구매하는 것이 이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자산의 소유권.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서비스의 이용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 골프장의 자산, 그 골프장의 자산의 소유권이 바로 이쪽으로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 구매자들을 우리 구매자라고 단순하게 부르죠. 그러나 증권형 토큰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전문 투자자라고 우리는 인베스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규제를 보면 기존의 유틸리티 토큰에는 규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ICO 시장에서 유틸리티 토큰의 한 80% 이상이 다 ICO 시장에서 이제 거의 발행이 됐는데 규제 없이 거의 토큰이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은 현행 증권법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거래법 뭐 등등 이런 현행 법규에 의해서 토큰이 판매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은 현행 법을 지켜서 그 틀 안에서 이것이 이제 증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토큰이 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기존의 유틸리티 토큰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유틸리티 토큰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아무 곳에서나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고 팔 수가 있었는데 자, 증권형 토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아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이제 T0라든가 그 다음에 보스턴 증권 토큰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들이죠. 이거는 것들 미국 이제 SEC라고 하는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이러한 회사들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잠깐 ICO하고 STO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바로 이 ICO와 STO는 두 개 다 뭐냐면 특정 그 자금 조달 기업이나 누군가가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 하는 거, 그 내용은 둘 다 동일합니다. 공통점이죠. 그렇지만 이제 ICO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 있고, 이때는 사실 이제 백서 하나, 즉 사업계획서 하나만 가지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굉장히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ICO를 진행을 했고, 사실 ICO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이제 자금이 초기에 없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이나 또는 좋은 사업 모델이나 또는 좋은 기술, 특허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이 ICO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자금 조달 방법이었는데, 사실 이걸 악용한 사기꾼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코인 그러면 굉장히 사기로 인식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자, STO는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죠. 자산이나 재산, 이것을 갖다가 토큰화한다. 그래서 이걸 증권으로 만들어낸다.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토큰화한다라는 것은 자산이나 재산의 일부 소유권을 남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증권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현행 법규라든가 규제, 이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되고,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존의 유틸리티 토큰 시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기존 유틸리티 토큰 시장이 이게 이제 2018년 자료인데요. JP 모건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마켓캡으로 보면은 약 한 3,950억 달러, 약 400조가 넘네요. 400조가 좀 넘는데, 전 세계의 그 암호화폐 마켓캡을 보면 4,700억 달러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500조가 좀 넘죠. 여기는 430조 정도, 여기는 이제 500조가 좀 넘는 그런 규모가 된다는 겁니다. 즉 JP 모건 한 회사의 시가총액과 전 세계의 크립토 마켓, 즉 암호화폐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비트코인 보이시죠? 비트코인 하나가 1660억 달러, 즉 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조 정도가 되겠죠. 중국은행, 즉 뱅크 오브 차이나라고 하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만 해도 여기도 200조가 조금 넘습니다. 즉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겠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이제 990억 달러죠. 근데 이더리움 하나도 역시 9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인데, 나머지 알트코인 전체를 이제 합치면 10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전체의 기존의 유틸리티 코인 시장이 약 500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향후에 증권형 토큰 시장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증권 시장은 얼마나 클 것인지 한번 살펴보죠. 미래의 STO 마켓, 즉 증권형 토큰 시장이죠. 증권형 토큰 시장을 보면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내용들을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 수 있죠.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뭐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 채권, 이 회사의 모든 부동산, 이런 모든 것들을, 또는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빨리 증권형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주식들이죠. 사실 주식들은 가장 빨리 금융상품들은 가장 빨리 증권형 토큰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시장 하나만 보면 66조 달러죠. 자산이 토큰화 한다는 것, 또는 디지털 자산 증권의 시장이 미래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자료들은 제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다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겠냐. 이것을 보시죠. 증권형, 즉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본인이 투자자인지 아니면 나는 자산 소유자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금 조달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자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IPO죠. 기업 공개하는 거,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하는 거라고 보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나 실제 STO라는 과정을 거치면 자금 조달 비용이 획기적으로 아주 절감될 수 있어요. 기관과 시간과 복잡한 거, 기업이 여기에 들여야 되는 모든 트랜잭션 코스트, 즉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자산 거래 실행과 즉각적인 정산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즉각적인 정산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식은 어떻게 되죠? 현금화 되는데, 내가 오늘 주식을 팔면 3일 후에 그것이 현금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토큰을 팔면, 바로 그것이 현금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신속한 자산 거래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는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대형 회사가 있다고 치면, 그런 큰 빌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토큰화하는 과정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산을 토큰화해서 증권형 토큰 전문 거래소에 상장해서 이것을 투자자들이 구매해 줌으로써 나는 바로 현금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즉 유동성이 확보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대단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또 한 가지 장점은 인터넷 혁명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다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국이면 대한민국 안에서만 거래가 됐고, 해외 거래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인터넷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넷이 나오면서 24시간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전 세계 어디하고도 거래가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혁명이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즉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즉 앞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4시간 7일, 일주일 7일,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연중 무휴 거래를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글로벌적으로, 즉 일단 세상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내가 글로벌적으로 투자가 용이할 수도 있고, 해외에 있는 어떤 좋은 내가 사고 싶었던 아이템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그 토큰을 구매함으로써 내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쉽게 이전받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큰 우리가 돈을 한번 갖고 나가려고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고, 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낮아질 수가 있고요. 해외 투자 유치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회사에 대해서 자산을 토큰화해서 T0라는 거래소에 여러분들이 올릴 수도 있고, 아까 LA 토큰이라는 회사의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회사하고도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뉴욕에 앉아서 한국 회사에 대한 상품을 들여다보고 그 토큰이 마음에 들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일본에 있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한국의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면에서 이제 글로벌 투자 유치가 대단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서 이제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를 유동화시키는 데는 아주 획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ICO라고 했던 부분들은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STO는 VC, 그렇죠? 기관 투자자라든가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왔거나, 또는 이제 기업, 이런 등 큰 손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규제 준수 및 서비스. 이 특정 어떤 발행 플랫폼을 통해서 발행이 되는 코인이나 토큰들 있죠. 이 디지털 증권형 토큰, 이런 토큰들은 자동화된 규제에 따르게 돼 있어요. 이제 도이치뱅크의 최신 그 암호화폐 보고서를 좀 보면,
이게 2019년 11월인가요? 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향후에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라고 이제 예측한 게 있어요.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율,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율과 암호화폐 블록체인 지갑이 얼마나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인터넷 사용자 수가 우리가 이제 24년이 이제 흘러왔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에 유저들도 작았겠죠. 자, 이건 인터넷 사용자의 선이라면 지금 현재 요 실선은 블록체인 지갑을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저 수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한 것은 미래 포캐스팅을 해보니까 블록체인 지갑은 계속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결국은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것 자체, 즉 블록체인이나 이런 산업 자체는 이렇게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거는 뭐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촉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산의 토큰화,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더 촉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마지막 보고서에 As we look the decade ahead, 그렇죠? 향후에 10년 동안 it may not be surprised if a new and mainstream cryptocurrency were to unexpectedly emerge네요. 향후 10년간 새롭고 주류에 있는 암호화폐가 예기치 않게 크게 부상하더라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 마무리를 지었죠. 자, 이런 것을 보시면 지금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빨리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좀 상당히 뒤처지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옛날에 인터넷 혁명이 왔을 때 인터넷 사용을 좀 못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투지폰을 쓰는 사람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련된 암호화폐나 증권형 토큰 또는 자산의 토큰화에 관련된 몇 가지 뉴스들을 좀 클리핑해 왔습니다. 뭐 헤드라인만 간단하게 보시죠. 네, 종이돈 없는 세상 오나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전담팀 출범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8년에 나왔다가 없앴다가 올해 다시 만들었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벌써 84개의 특허를 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중앙은행 이런 데에서 초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정보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암호화폐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여기에 심각한 위험을 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미국 SEC에서 애니그마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있었는데 이 미등록 증권 판매로 벌금 50만 달러를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자 애니그마가 자 이게 얘네가 자금 조달을 하는데 토큰으로 만들어서 토큰으로 너희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코인으로 제공하고 당신들도 역시 뭐 토큰이나 코인으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증권법의 위반이다. 이건 증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금 조달을 받고 그 투자자들은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고 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회사는 자금 조달 받은 돈을 가지고 제3자인 소비자나 다른 곳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매출이나 이익이 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린 증권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 SEC에서는 그걸 증권이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위스 이더리움 기반의 IPO를 최초로 승인하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이더리움은 뭡니까? 암호화폐잖아요. 암호화폐로 IPO를 승인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독일 전통은행들 디지털 증권을 4월부터 제공 개시한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라이선스로 실현하자. 이런 내용들도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3월 5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업계 오랜 수건이었던 제도권 편입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3월 5일 날 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텔라 개발 재단이죠. 스텔라 암호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암호화폐인데 스텔라 재단에서도 향후에 자산 토큰화를 위해서 자산 토큰화 플랫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사실 자산 토큰화하는 플랫폼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그렇게 잘 만들어진 플랫폼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죠. KPMG. KPMG는 이제 경영 및 회계, 특히 이제 회계 쪽에 컨설팅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도 이제 KPMG에서 디지털 자산 토큰,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탁 커스터디 서비스자 또는 신탁 커스터디 서비스는 향후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즉,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이제 라는 뉴스가 있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특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특근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기존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특근법에 이제 규제를 받고 있죠. 사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특근법 중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보시죠. 자, 암호화폐라는 것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겠다 하는 겁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에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상자산, virtual asset이라고 규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 VASP라고 하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고요.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KYC라는 건 이제 신분 확인하는 거죠. 신분 증명, 즉 실명 확인하는 거. 그 다음 이제 CFT라고 하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규제를 다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금융기관은 이미 여기에 다 규제에 따르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신고를 해라. 지금까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통신 판매업으로만 등록해서 마구잡이로 사실 거래소들이 난립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 400여 개가 된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고를 하고 FIU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죠. FIU 이 규제 대상에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 데들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가상 통화에 대한 거래 실명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호 관리 체계라고 하는 ISMS,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드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인증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 FIU 여기에 신고를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위에 있는 이것이 좀 불법 자금이라든가 또 이상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뭐 이거 자금 세탁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거. 그다음 이제 테러 방지나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협박 자금과 같은 이제 의심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금융기관들이 다 여기에 따르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도 즉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여기에 다 따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및 범위 기준 이것은 이제 ISMS 체계 구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ISMS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인데 이것은 이제 FIU에서 심사를 해서 인증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 6개 정도밖에 현행 기준으로 따지면 6개 정도만 있는데 앞으로 이제 1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맞춰질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사업을 좀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앞에서 지금까지는 자산의 토큰화라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자산을 토큰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그것을 토큰화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제 레이븐코인입니다. 저는 레이븐코인 투자자이기도 하고 커뮤니티의 왕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븐코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자산 증권을 발행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각종 상품이라 금, 뭐 은 등등 하는 각종 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같은 증권 유형들 또는 어떤 뭐 부동산 자산들 뭐 모든 등등 실물에서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모든 것은 레이븐코인 발행 플랫폼을 통해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 뒤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레이븐코인이 그러면 어떻게 자산을 토큰화하겠다는 건지 한번 보죠. 레이븐코인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먼저 자산을 만들고 그것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메시지라든가 메모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해주고 또는 보상도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투표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산에는 이제 몇 가지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자산, 그 다음에 일반 자산은 이제 서포트 할 수 있는 보조 자산, 즉 하위 자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한된 사람이나 또는 제한된 것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런 것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사실 레이븐코인의 굉장히 잘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제한 자산을 만들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레이븐코인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동영상 강의했던 레이븐코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한자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고요. 보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예를 들면 빈센트 반코의 무슨 작품, 또 뭐 우리나라의 모 화가의 작품 이런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은 고유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산들을 갖다가 토커나이즈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토커나이즈를 하면서 이 안에는 벌써 KYC라든가 KYC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분 확인하는 거, 실명제. 그 다음에 이제 PII라고 하는 개인 식별 정보를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이 다 커버가 됩니다. 레이븐코인 플랫폼 안에서. 따라서, 증권회사 하나가 온라인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레이븐코인을 내서 발행할 수 있는 그 자산들이 뭐가 있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각종 예술품이라든가 사파 이런 것들이죠. 또는 애니메이션, 또는 각종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 펀드 또는 뭐 브랜드 라이센스, 특허,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다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심지어는 뭐 방탄소년단의 음원 이런 것도 또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자원들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각종 유틸리티 토큰들 이런 것도 다 발행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경기 티켓이라든가 특정 프로 선수의 어떤 연봉 이런 것도 토큰화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진품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유자산에서 이런 걸 증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 토지, 뭐 주택, 자동차, 뭐 금, 은 이런 뭐 모든 것들을 레이븐코인 통해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레이븐코인은 2020년 3월 5일 기준으로 해서 비트렉스부터 시작해서 바이낸스 등 뭐 OK 익스체인지 등 해서 전 세계의 탑 50개 거래소들에 현재 상장이 좀 되어 있죠. 여기 네모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업비트가 있고 가주아라는 거래소가 있고요. 이 다이거 거래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거래소가 해외에 런칭한 그런 거래소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증권형 토큰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거래소라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자, 레이븐코인을 좀 이해하려면
어떤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코인이라며 그 돈이야? 얼마짜리야?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코인이라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능으로서, 즉 STO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레이븐, 이거는 소프트웨어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븐 코인을 상품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즉 투자 상품으로서의 레이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레이븐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바로 투자 상품으로서의 레이븐입니다. 그래서 STO 발행 플랫폼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는 것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븐 코인을 투자 상품으로서 레이븐 코인을 인식하게 될 때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가서 레이븐 코인이 현재 시세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해서 내가 레이븐 코인을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븐 코인을 다시 살펴보면 상품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어느 암호화폐 거래소든지 구매하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그러나 바로 이 레이븐 코인은 무엇을 한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사실 돈의 진화 과정을 보면 결국은 과거의 물물 교환에서 금에서 동전에서 그렇죠? 그다음 이제 종이 화폐에서 신용카드, 플라스틱 카드에서 결국은 이제 전자화폐까지 왔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바로 암호화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진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 디지털 자산 증권 또는 자산이 토큰화, 증권형 토큰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고 암호화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빨리 생각을 바꾸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 30년 또는 4, 5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산업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에 투지폰을 쓸 거냐, 인터넷을 못 쓰고 있을 거냐, 이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앞으로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네요. 자,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들이 자산이 토큰화 과정 또는 디지털 자산이나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